중재 전문가인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인도 특수 상황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마무리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예방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한 16년 정도 국제 중재와 소송만 전문으로 해오고 있는데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이렇게 분쟁이 생겼을 때 늘 관할권 그 다툼 아니면 절차적인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건들이 본안으로 가기 전에 몇 년을 허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는 것이 키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그 요령이 사실 어려운 것 같은데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요새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큰 금액의 이제 비즈니스 딜을 많이 하고 계약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 복잡한 그런 트랜잭션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보통 분쟁 조항, 중재 조항에 대해서는 가장 끝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이제 딜을 할 때 있어서는 다른 조항들이 우선이 가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서로 이제 분위기 좋은 상황에서 나중에 분쟁이 생기면 어떠할까?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이러한 분쟁 조항들은 11th hour라고 하죠. 마지막 바로 딜 클로징 하기 전에 옛날에 썼던 다른 계약서에서 그냥 카피해서 이렇게 딱 붙이던가 아니면 누구 전화해서 급히 물어봐서 하나 얻어서 붙이던가 이러한 식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경우 이제 비즈니스 딜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되면 좋은데 분쟁이 일어날 경우에는 나중에 분쟁 조항이 잘못된 것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많은 다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썬크 코스트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어떻게 막느냐.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내용의 이제 대강 아웃라인입니다. 간단히 읽어보시면 되고요. 통역하시는 분이 혹시 제 영어 원본으로 말씀드릴 시간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사항 그리고 처음 기초적인 내용을 담은 중재조항 이외에 어떠한 추가 조항을 넣을 이유가 있는지 비즈니스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하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서 보시고 우리 회사는 이 중에 비슷한 중재 조항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서 다시 보실 여지를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처음 국제 중재 조항의 핵심 요소. 일단 아까 박은영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처음 국제 분쟁을 중재로 하겠다 이러한 의도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arbitration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범위의 내용을 중재로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carve out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어떠한 계약서에 보면은 IP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우리는 법원으로 가는 길을 남겨두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carve out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이 계약에 관련되는 모든 전체의 아무런 분쟁도 중재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비즈니스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포괄적인 중재 조항을 추천을 합니다. 그 이유는 carve out을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클레임과 디펜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 carve out이 양쪽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라이센싱 어그리먼트가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carve out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중재를 할 때 이 계약 라이센싱 어그리먼트의 위반으로 중재를 했는데 디펜스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해당되는 특허나 트레이드 시크릿이 valid하지 않다.
그리고 뭐 방어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그 논리들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한 포럼에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거는 소송으로 가도 어떤 것은 중재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클리어하게 딱 나눠지면은 좋아요. 그러면 뭐 이제 당사자들이 의도한 게 두 개의 포럼에서 해결하는 것이니까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까지 중재에서 하고 어느 정도까지 소송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싸우는, 그러니까 본안 싸움이 아닌 이런 절차를 가지고 또 몇 년을 싸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그 실제 중재 조항 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준거법은 일단 넣는 것을 기본으로 하시고, 중재기관, 아까 그 에드학이라는 중재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하셨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관 중재, 뭐 홍콩 국제중재센터라든지 이렇게 잘 알려지고 믿을 수 있고 좀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법원이 투명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좀 그 선진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중재지, 어디에서 중재를 할 것인지 그걸 선택을 하시고, 언어를 선택을 안 하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중재 조항이 그 무효가 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어떤 언어를 할 것이냐 가지고 또 나중에 다툼이 있게 되죠. 그러면 또 이게 허비되는 시간과 돈이기 때문에 일단 처음부터 언어를 넣는 것이 좋고, 가능하다면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는 이제 실체에 대한 준거법을 얘기했는데, 그 어떤 그 룰을 쓸 것이냐, 어떠한 중재 규정을 선택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중재 기관과 항상 일치하는 중재 규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잠깐 또 실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은영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중재인 수, 제가 어떤 경우도 봤냐면 짝수의 중재인 수를 선택하신 그러한 중재 조항도 봤어요. 그렇게 되면 좀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나중에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문제 같은데, 막상 이 중재 조항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생각 없이 이제 이렇게 딱 넣게 되면 나중에 이게 중재인 2명? 이게 말이 안 되는 조항이 있네?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홀수로 1명 아니면 3명. 그리고 중재 판정의 확정성. 이것은 중재는 정의상 그 파이널한 그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항소나 뭐 법원에 따로 가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집행 국가가 혹시 좀 그 선진 집행 국가가 아니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확실히 우리는 이 arbitration이 파이널하고 바인딩하다, 이러한 언어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꼭 들어가야 하는 그 아이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러면 주의점. 원래 영어 원문에는 do's and do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는 소송을 안 하고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 이유는 중재 조항이 없거나, 즉 중재를 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디폴트 룰은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재를 하겠다고 이제 의사를 서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느 집행 국가가 될 것인지, 뭐 뉴욕 협약 국가인지 그런 것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홍콩, 뭐 한국, 이렇게 국제 중재에 대해서 프로 아비트레이션 친화적인 그러한 태도를 가진 그 나라들인지 그런 것도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중재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콩, 뭐 싱가포르 이런 식으로 중재지의 법원이 중재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는지, 아까 인도 실례를 들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결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반대의 경우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강 설명드린 거기 때문에 금방 넘어갈게요. 언어, 그 범위, 제가 아까 방금 설명드린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 주의점 중에 하나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가 요새는 많습니다. 그렇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뭐 letter of intent, 양해 강약서, 이런 것들이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는 그 뭐 대강 뭐 다른 그 분쟁 해결 조항을 넣고 나중에 실제 계약은 이제 변호사들이 다 이제 그 관여해서 좀 더 멋있게 또 넣고 그런데 이게 달라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아시아 기업들 제가 상대하고 또 대리하면서 많이 보는 것은 그 판매 계약, sales contract에 있어서 그 underlying agreement 있죠. 주요 계약서가 있고 그리고 PO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분쟁 해결 그 방법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나중에 그 뭐 물품 그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가 아니면 무슨 하자가 있다던가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관할권 갖고 또 뭐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다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것은 통일성. 다른 관련된 서류들이 있으면 잠깐이라도 시간을 들여서 여기는 어떤 조항이 있는지 중재 조항을 한 계약이 선택했으면 다른 계약서도 중재 계약을 꼭 선택할 수 있도록 통일성을 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 실무적으로 검증된 중재 기관을 선택할 것. 아까 말씀드렸죠. 뭐 홍콩 중재센터라든지 그런 식으로 잘 알려지고 그 신뢰성이 있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don't예요. 하면 안 되는 것.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른 중재 조항을 그대로 cut and paste 삽입하지 않을 것. 지나치게 길고 복잡한 분쟁 해결 조항 역시 안 좋습니다. 아까 그 기본적인 내용을 넣지 않으면 그 기본적인 내용을 중재판정부로부터 그 판정을 받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걸리는데 또 반대로 너무 길게 복잡하게 해놨을 경우에 나중에 선택한 중재 그 규칙과 어긋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중재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새 그 기밀 유지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특히 그 confidentiality 그 조항이 모든 계약서에 거의 들어가는데 많은 그 실무자분들께서 오해하시는 것이 우리는 계약서에 이 비밀 유지에 대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중재는 뭐 비밀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중재 자체를 confidential, 즉 비밀 유지를 보호하고 그 중재 절차에서 서로 교환하는 서류 그리고 뭐 증인 그 테스트모니 그런 것들을 다 비밀 보장 따로 중재판정부의 그 명령을 받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아예 중재 조항에 그 중재 조항, 그 중재 절차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실관계 및 서류 그런 것들은 다 비밀 보장이 된다. 이러한 조항을 따로 넣는 것이 요새 현대 추세입니다. 그 해당 중재기관의 중재 규칙을 사용할 것. 이게 딱 들으면 당연하지 뭐 다른 방법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시아에서 특히 많이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잘 알려진 ICC 룰 있죠. ICC 중재 규칙을 따라서 홍콩 국제중재센터가 그 관장하는 중재로 뭐 분쟁을 해결한다. 아니면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가 관장하는 그 중재로 분쟁을 해결한다. 이러한 그 중재 조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9년 싱가포르 법원은 뭐 괜찮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 또 대응책으로 ICC 기관에서 또 그 룰을 개정하면서 우리는 ICC에서 꼭 그 관장하는
중재만이 이 룰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러한 조항이 있을 경우에 관할권 다툼이 생길 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해서 중재가 진행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 때 아까 그 설명드리셨던 뉴욕 협약이죠. 뉴욕 협약에서 만약에 중재 절차가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으면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인 사실이지만 그 염두에 두시면은 나중에 큰 비용 및 그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중재인들이 준수하기 힘든 기간 제한을 두지 않을 것. 이제 요새 국제중재가 길어지고 있다는 그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제 ambitious하게, 6개월, 3개월, 이렇게 그 기간을 이제 제한을 두는데, 이때 너무 짧은 기간을 두게 되면 나중에 또 집행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재가 3개월 내에 끝나지 않았을 경우에 집행 때 또 진 당사자는 어떠한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합의한 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집행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중에 방어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야심찬 시간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할 때 중간에 질문 있으시다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해주세요. 인터랙티브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말씀하신 해당 중재기관의 규칙을 왜 일부러 사용하지 않을까요? 무슨 이득을 바라볼까?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말씀하신 ICC로 쓰는데 홍콩 ICC에서 같은 경우에 당사자는 거기 뭔가 이점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할 텐데 perceive 어떤 게 뭡니까? 그렇게 보통 이제 그러한 하이브리드 클로즈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많은 생각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같은 기관과 중재 규칙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시고 두 개 유명한 거 다 따는 거죠. 그러니까 ICC를 유명하니까 따고 홍콩 국제센터 유명하니까 그리고 홍콩에서 중재를 할 거니까 기관은 거기로 정하면 되니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몇 개의 초기에 옛날에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들이 있었는데 이게 몇 년을 걸쳐서 이제 이렇게 확대되고 이제 돌고 돌아서 점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점이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특히 요새는 ICC 룰이나 홍콩 국제센터 룰이나 다 기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비슷하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의도는 아마 컴프로마이즈 이렇게 두 개 좋은 거 다 따겠다는 의도인데 나중에 의도와는 달리 관할권 다툼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우리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재 조항을 작성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요새 이제 많은 국제 기업들이 조정, 즉 미디에이션을 필수로 넣는 그런 기업들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계속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되면은 미디에이션을 통해서 정작 중재나 소송으로 가지 않고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듀판의 통계를 예를 들었는데 2013년 통계에 따르면 사내 변호사님들 통계에 따르면 일반 상업 케이스에서 35만 불 정도 평균 아꼈다 이러면 굉장히 큰 세이빙이니까. 하지만 만약에 상대방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디에이션을 조정을 필수적으로 했을 때 시간 제한을 두지 않으면 오히려
더 시간 낭비가 되고 정작 중재로 가기 전에 한 단계 더 거쳐야 되는 부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재와 달리 미디에이션, 즉 조정은 바인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정인이 나는 이렇게 너네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A 쪽에 B가 뭐 100만 불 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했을 때 승복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인딩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이유처럼 장단점을 잘 생각하셔서 결정해야 합니다. 중재 판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이 사항은 요새 지금 최근 추세인데요. 미국 중재원에서 항소할 수 있는 그러한 옵셔널한 룰을 만들었어요. 그 이유는 많은 기업들이 상당히 큰 규모의 그리고 복잡한 거래를 할 때 이거 중재 예를 들어서 지금 법원에 가면 보통 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재 한 번으로 결정되는 건 좀 불안하다. 뭐 한 번 더 그래도 누구 좀 더 한 단계 위에 판정부에 물어볼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객분들의 그러한 서베이를 통해서 만든 건데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 일단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중재의 이점이자 혜택인데 여기에 또 항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 소송이랑 뭐가 틀리냐 이러한 단점이 있을 수 있겠는데 회사의 내부의 분위기 그리고 계약과 거래 자체의 규모 및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선택할 것인지 안 선택할 것인지 일단 옵션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고려 요소. 네네. 그러면 여기서 중재 기관에서 중재하는 내용 자체가 법률적 오류를 갖고 있다는 경험치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복 수단을 여차 안 여차하는 의미는 네. 우리가 만약 선택해도 중재기관 자체가 네. 경험적으로 그런 어떤 내국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뼈를 딱 뚫는 질문이신데요. 이제 국제중재가 점점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국제중재가 본안까지 가고 그럴 때는 변호인도 잘 선임해야 되고 또 제대로 된 변호인을 선임해서 제대로 된 중재인을 또 이제 지명하고 또 제대로 된 체어, 의장 중재인이 있고 이제 그게 다 이제 어썸션이에요. 그게 다 전제인데 사건이 더 많아지고 또 사실 뭐 법원에서도 판사에 따라서 판결이 뭐 사실 페어하고 언페어하고 이러한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중재도 나중에 판정을 받았을 때 받는 입장에 따라서 이건 말도 안 된다. 완전히 법과 사실관계를 전혀 검토하지 않고 엉터리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사안이 클수록 그렇죠. 그리고 좀 중요한 케이스일수록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내가 옵션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한 내용을 지금 반영한 옵셔널 룰입니다. 그래서 이 옵셔널 룰을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면 이 옵셔널 룰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요. 왜냐하면 중재 자체는 final and binding이기 때문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 세트가의 불복 절차를 써놓으셨는데요. 예. 다른 중재 기관과 ICC나 HPR이나 CIS 이런 불복 절차가 있는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룰 자체도 2013년 11월에 생긴 거고 세계 세트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AAA를 선택해야지 이 옵셔널 룰을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룰을 선택하고도 만약에 이 옵셔널 어펠럿 룰을 사용하고 싶으면 처음 중재 조항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하시면 됩니다. 중재 조항을 작성하실 때 제일 좋은 것은
일단 뭐 기관과 중재지를 대강 이제 선택을 하시면 그 구글 그 단어 딱 치시면 웹사이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다 그 마들 클로즈가 다 있어요. 그러면 거기 가셔서 이제 그 마들 클로즈를 보시고 이 추가적으로 그 기업의 비즈니스 need 그리고 그 마들 클로즈 그 모범 그 중재 조항 밑에 보면 어떠한 그 사항들을 넣으면 좋다 안 좋다 하는 그런 옵션들이 다 있습니다. 홍콩도 물론 있고요. 네. 궁금한 게 네. ICC로 미국 자체가 해달라고 하면 ICC가 해줍니까? 아 그렇진 않습니다. ICC 룰 자체에는 이러한 어펠럿 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C 룰에 따라서 우리는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 자체가 파이널 앤 바인딩입니다. 결국은 애드업을 해야지 미국 자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방금 제가 설명을 좀 클리어하게 못 드렸는데 이 AAA 그 어펠럿 룰즈에 가시면 밑에 본안 그 중재가 이 AAA 그 AAA의 중재가 아닌 다른 중재 기관의 중재 판정이라도 만약에 중재 조항에 이 옵셔널 어펠럿 룰을 사용해서 항소할 수 있는 항소하기로 한다는 합의가 있으면 이 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ICC로 일단 중재를 한 다음에 TFA로 넘어가지고 그렇죠. 예, 네네. 현재까지는 그렇고 지금 보면은 그 어떠한 기관이 이제 이런 그 유저들 그 사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어떤 룰을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뭐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적 특성도 있고 그래서 어떤 기관들은 또 비슷한 그 룰을 그 어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데 앞으로 이제 좀 추세가 궁금해집니다. 오케이? 질문 또 질문자보다는 네. 카프타 같은 경우는 강소를 허용하는데요. 카프타 중에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카프타 같은 경우는 강소를 허용하더라고요. 이게 나프타? 가프타 공무세 공무협회 같은 문제하는 그레인 그레인, 예. 예. 가프타가 예. 런던에 있는 예. 그것은 강소를 하도록 이게 그래요? 제가 그 룰은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몰랐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특수 인더스트리의 그 중재 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항소할 수 있는 그 룰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원래 변호사가 뭐 하나가 딱 있고 다른 게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실수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한 10분 정도 있는데 아까 실내 사례 말씀드린 것 주요한 것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제가 방금 다 설명을 드렸고요. 아닙니다. 하나. 그 패소 당사자의 중재 비용 분담 여부. 그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이제 패소자가 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한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룰이 또 적용되지 않는 그 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법 같은 경우는 당사자가 이제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에 패소자가 꼭 부담하고 싶다 이러한 그 조항을 넣으시고 싶으면 또 추가적으로 넣으실 수가 있겠죠. 네? 증거 수집의 범위 및 기한 제한. 그 요새 그 말이 많은 그 소위 e-discovery, 전자문서 교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제한 두시고 싶으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또 제한을 두실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연구 중요한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 뭐 이유는 당연하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관할 분쟁 피하고 집행 거부 피하고 소송 비용 및 기회 비용의 낭비를 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계약서는 다 이제 영어로 되니까 지금 조항들을 한번 보세요. 다 보셨을 때 이거 뭐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밑에 이제 문제점을 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는 알비트레이션이라고 말은 돼 있지만 이게 알비트레이션으로 가겠다는 건지 안 가겠다는 건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관할권 다툼이 생긴 실례입니다. 두 번째는 중재와 소송, arbitration litigation 말이 동시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관할권 분쟁이 생기고 세 번째
세 번째도 arbitration을 말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약간 그 부주의한 겁니다. 상공회의소 ICC 들어갔는데 당연히 중재지 생각하는데 중재라는 말을 정작 빼먹은 경우입니다. 네 번째, 길게 멋있게 썼는데요. 이게 도대체 베네수엘라를 법을 따르겠다는 건지 프랑스 법을 따르겠다는 건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클리어 분명하게 써야 된다는 점. 중재인의 자격 요건을 너무 자세하게 규정하게 돼서 나중에 중재인을 못 찾아서 중재가 잘 안 된 경우입니다. 여기 보면 굉장히 합스부르크 로의 법의 전문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런 것도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중재 조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보면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3개월을 들었는데 이때는 7일, 15일, 3일 굉장히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너무 빠르게 규정을 둬서 나중에 집행이 안 됐던 그러한 실례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나중에 회사에 돌아가셔서 이러한 실수가 우리는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멋있게 길게 썼는데 막상 보시면 중재지하고 중과법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중재 조항은 유효하지만 본안에 가기 전에 아주 길게 싸우게 되죠. 보면 아까 이제 설명드린 대로 하나의 중재 기간 및 중재 장소를 정해야 되는데 파리스하고 주리크 두 개에 이렇게 정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긴 그러한 경우고 밑에는 많아요. 상당히 스위스의 주리크 ICC, 제네바 ICC 이렇게 다 했는데 막상 사실 ICC가 이런 도시는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이 중재 조항 갖고 본안 가기 전에 다툼이 생깁니다. 그렇죠? 아까 홍콩하고 ICC, 홍콩 중재센터하고 ICC에 들었죠? 10번이 바로 그런 예고. 이렇게는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냥 홍콩 국제중재센터가 관장하는 중재를 한다. 이렇게 하시던지 아니면 홍콩 국제중재센터의 룰에 따라 홍콩 국제중재센터가 관장하는 중재를 통해 합의가 아니죠. 분쟁을 해결한다. 이러한 조항을 만드셔야 됩니다. 밑에도 똑같은 예고요. 이 경우는 오라클이 이렇게 한 케이스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제 큰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칼브아웃을 만들어서 이 조항을 갖고 어느 문제는 법원에서 하고 어느 문제는 중재에서 할 건가 갖고 2년인가 싸웠어요.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것이 좋고 이것은 한국 기업인데 프랑스 법원에서 문제가 됐었는데 중재 조항 내에 어떠한 절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나중에 ICC 룰하고 상충이 됐어요. 보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중재 조항이 유효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룰을 만들어서 넣게 되면 나중에 또 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시고 실전 팁. 이제 결론입니다. 여태까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상황들이고요.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되시고 가장 중요한 건 다시 요약을 하자면 여러 계약이 있을 때 통일성 그렇죠? 그리고 중재기관 많이 쓰는 중재기관 당사자 회사에서 많이 쓰는 중재기관과 룰의 마들 클로즈 모범 조항을 보시고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그 조항을 가지고 회사 전체에 다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다른 계약에서 그냥 따다가 쓰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 그 정도입니다. 또 추가 질문 네. 네. 물론 감사드리고요. 네. 중재가 중요하다는 게 분명하고요. 네. 여러 가지 필요한 소리들 구체적으로 풀려가지고 들어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재에서 승소를 한 이후에
해당 국가에서 집행을 한 경우에요. 네. 해당 국가에서 디스트릭트 코트에서 시작되는 건지 아니면 뭐 저기 하이코트나 네. 그런 데 시작되는 건지 네네. 나라별로 다른 건지. 네네, 나라별로 틀립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 1심 법원에서 시작을 하고, 나라에 따라서 특별하게 이 뉴욕 컨벤션의 어워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국제 중재 그 판정에 대해서는 우리는 따로 그 절차를 만들어서 더 빠르게 진행하는 나라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그 아니다. 다시 새로 그 컴플레인트, 소장을 만들어서 새로 그 절차를 시작해야 된다. 그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 보통 그 어드밴스드 주리식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좀 잘 알려지고 그 알비트레이션, 즉 중재에 대한 그 프로 알비트레이션 태도를 취하는 뭐 홍콩, 싱가포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요약 절차라고 해요. 좀 빠른 절차를 통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케이스만 쓰는 게 아니라 나라별로 간다고 그러면요. 네. 국가별로 해가지고 뉴욕 컨벤션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은 네. 해당 국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승소에 대해서 집행을 어떻게 한다, 어디서 시작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뉴욕 컨벤션 웹사이트 거기에는 없고요. 그 해당 국가에 문의를 하셔야 돼요. 그 카운슬 로여한테.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 처음부터 그 3심 그 법원에 가는 그런 경우는 저는 잘 못 봤고, 일단 처음부터 시작은 해야 되지만 빨라요, 굉장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박은영 변호사님 혹시 처음부터 이렇게 상소까지 그 시작하는 3심에서 시작하는 경우는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보셨어요? 브라질의 경우는 네. 대부분으로 바로 가서 아 그래요? 아 이거 제가 몰랐던 경우.